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지역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대구 경북을 합치는 행정통합인데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올해는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표로 사실상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올해 경제는 좀 나아질지, 또 개인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가도 새해 관심사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올해 지역 최대 이슈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새해 경제 전망,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봅니다. 올해는 1981년 경상북도 대구시가 대구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대구와 경상북도가 분리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뀐 지금 대구와 경상북도를 다시 합치자는 논의가 공식화돼 올해 시도민들의 뜻을 묻게 됩니다. 김태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현재 진행 상황과 쟁점을 알아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것이 쟁점이 된 지가 좀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잘 피부에 다가올 정도로 쟁점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시고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통합의 당위성과 기대의 효과를 먼저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네. 40년 전만 해도 대구 경북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분리된 이유가 그렇게 대구 직할시와 경상북도를 떼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합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 왜 그렇죠? 서로 분리할 때는 이제 살림이 자꾸 커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면 행정 서비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그 기능도 잘 발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기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0년 동안은요. 살림이 점점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지역을 벗어나고 있고 또 경제적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경쟁력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합쳐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동기와 목표는 이렇습니다. 동기는요 우선 수도권의 그 블랙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방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재량권, 보다 큰 자원을 확보를 하자. 네. 그래서 지역 혁신을 도모해 나가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 보면 분명히 장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통합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혹은 좋지 못한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쭉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그 정말 좋아지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그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통합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들을 좀 정리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경북 쪽에서는요, 통합하면 대구 쪽으로 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또 대구 측에서는 거꾸로 많은 자원이 또 경북 쪽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과연 그런 관점과 질문들이 타당한 것인지 또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대응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거의 뭐 서울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통계로도 입증이 되는 것이지만 체감하기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분들이 거의 참담한 마음의 수준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통합 또는 광역화를 위한 시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이런 시도가 있습니까? 네. 2020년에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 전략입니다. 기존의 광역 단위로서는
지역 발전의 비전을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네. 자각이 생겨나고요. 기존의 광역 단위를 넘어서는 그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전국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은 이제 행정 통합하겠다고 네.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 비전을 논의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부울경을 그냥 둔 채 이제 협력 틀을 만들자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2단계 통합을 하자라고 제안을 지금 하고 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도 6개 통합 원칙에 합의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의 경우는 충청남북도와 대전, 세종 이렇게 4개 광역자치단체가 메가시티 비전을 좀 모색하자. 네. 그러니까 초광역적 그 발전 비전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경우는 평화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광역 비전입니다. 네. 기존의 강원도라는 비전보다 넘어선 어떤 단위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하나의 시대 정신처럼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발전 비전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통합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공감하고 진행하는 방향이시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이 그러면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점은요. 시도지사가 아주 완전히 합의를 했다는 네.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실적 그 첫 번째 관문을 이제 통과한 셈인데요. 네. 다른 지역보다 이제 빠른 걸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 국면이라고 볼 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행정통합의 로드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주민투표 예정돼 있지요. 구체적인 단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궁극적으로 행정통합까지 이르는지 로드맵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몇 개 합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행정적 합의, 정치적 합의 네.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시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그다음 행정적 합의는 이제 중앙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통과하면 주민투표라는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 비로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입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년도죠. 2022년에는 이제 단일 정부를 위한 선거를 하게 될 네. 것이고요. 네. 지난 9월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실제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통합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먼저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소간 부정적인 시선 또는 그 구성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는 편향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이 시도 통합하자는 그 제안은 시도지사가 합의해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시도민의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시도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론위를 출발하면서 시도는 지원은 하되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달라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지금까지 시도는 이제 그런 원칙을 잘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론화위원회는요, 나이, 성별, 직군, 다양성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의견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론화위원회에는 찬성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고요. 네. 굉장히 유보적인 분도 있고요. 또 반대도 아주 강력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의견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네.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와 이 공론화 추진위의 관계는 지원은 해주되 전혀 간섭은 하지 않는다. 네, 저희들이 이제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이제 안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이제 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지와 동의가 확인이 되면 그것을 시도에 제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제 시도지사가 물론 하겠지만 저희 위원회가 제출하는 시도민의 의사 확인 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근거와 바탕이 될 네.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시도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공론위원회의 임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공론화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갈 방향은 정해놓고 통합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그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하는 추진위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다라는 지적 자체는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비판의 중요한 근거가 2022년 7월 1일 날 통합자치정부 출범을 목표로 정해놓고 막 줄다름쳐 가는 거 아니냐, 또 시도지사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인데 저희 이제 그런 대답을 좀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는 2022년 7월 1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합의, 행정적 합의, 정치적 합의라는 중요한 관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관문들을 통과하려면 충분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추는 걸 확인하고 또 관문을 통과하고 또 어떤 조건이 마련되면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설계는 굉장히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쳐 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관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문이 주민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올해 5월, 6월 중에 주민투표를 할 예정인데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근데 많은 시민단체나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아직까지 시도민들이 이 행정통합이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방향을 정해서 투표를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이 논의 과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도지사가 직을 걸어라, 이번 이 투표 결과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민투표 가기 전에요. 시도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충분치 않으면은 주민투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주민투표 전에는 이제 행정적 합의 절차도 있고요. 네. 그래서 주민투표로 그냥 무조건 줄다름쳐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시도지사가 이 과정에 직을 걸어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 시민단체도 한 바가 있고 또 시도의회에서도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공론화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좀 기겁을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의 직을 건다고 하면 이게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네.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 정말 공론화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등등을 합리적으로 공론하는 과정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론화위원장으로서 저는 대단히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시도지사 직을 거는 정치적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권영진, 이철우냐 혹은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가버립니다. 네. 가버리면 정말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책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근데 시민단체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신중히 생각하라 이런 얘기일 겁니다. 아마. 시민단체가 볼 때, 많은 비판적인 분들이 볼 때 지금 두 시장과 지사가 진행하는 방식이 생각만큼 진중하고 진지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이 기간이 이제 충분치 않고 네. 또 시도지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에서 네. 나온
그 경고 메시지로서는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로 그것이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되면 공론은 망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 추가로 여쭤보자면 우리 이 시도민들의 논의가 충분해야지 주민투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공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민투표에 붙일 만큼 공론화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안 생긴다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5월, 6월에서 뒤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내년 4월까지 그 시도민들의 어떤 동의 상황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충분치 않다라고 싶으면 시도지사에게 이건 이제 나중을 기약하면서 일단 공론이 좀 진행된 건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남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충분한 공론을 하면서 가자 이렇게 저 의견을 제출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쟁점이 뭐길래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도민 간에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모두에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온라인 1차 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물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도민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냥 막연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대구시에 쉽게 말하면 포함되지 않을까. 경북은 또 경북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데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우려 사항들을 표명하고 계신지 또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차 토론회 때 보니까요. 굉장히 기대도 많고 네. 또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2차 토론회를 1월 9일 날 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때 또 더 많은 이제 문제 제기와 의견들이 제출이 될 것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적 쟁점입니다. 네. 도청이 온 지가 이제 4, 5년 됐는데 이제 이거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불안감. 네. 또 그렇게 되면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은 기약이 없어진다.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아주 강력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 쪽에서는 통합을 하면 대구시의 재정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갈등적 쟁점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시도에다가 공개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네. 경북 쪽에서는 이제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무엇인지 또 그 대안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까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요청했고요. 네. 대구시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어떤 재정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과연 이제 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이제 의견을 또 구하는 질의를 해놓고 있고요. 아직 그 답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답이 충분하고 또 설득 가능할 때 이 갈등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너무 앞서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통합청사가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동예천 같은 경우에 이제 북부권으로 도청을 이전을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결정한 대구시 시청사 이전지인 달서구는 환영하고 기대하고 하는 마음이 잔뜩 있었을 텐데 이제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최대의 고민을 안게 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 문제가 굉장히 체감도 높은 이슈인 그렇죠. 건 분명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시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게 있는데요. 그 언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현상 유지를 그대로 보장하겠다. 이것이 이제 시도지사가 얘기한 대안입니다. 답입니다. 답인데 그 답을 조금 더 해설하면 아마 이렇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시도 통합을 하면 굉장히
지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단일한 청사로서는 아마 이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네. 또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청사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것으로 풀이를 네.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구체화해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네. 뭐 굳이 뭐 표현하자면 1청사, 2청사 뭐 이렇게 대구청사, 경북청사 이렇게 가면 네, 뭐 그렇죠. 행정은 통합이 되어 있지만 행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네. 지금 진행하던 방향으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뭐 어떻게 그 기능을 또 나누어 가실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보다 좀 행정 서비스의 그 나은 조건들을 위해서 뭐 있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름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사실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게 그 간판을 어떻게 다느냐의 문제가 많은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이거는 도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대구 경북 특별자치시 이것은 시라는 말로 끝나고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이 역시 시로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쪽 다 도가 붙으면 경상북도로 끝나는 것 같고 시가 붙으면 대구광역시의 영향이 더 큰 것 같고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흡수당하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명칭 자체에서. 그래서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게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라고 제시하고 계신데 이름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또 체감도 높은 두 번째 그 사안인데요. 제가 당분간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라는 좀 중립적 용어를 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민들의 그 어떤 판단과 상상력을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시로 하느냐 도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떤 행정 체계에서 기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2020년 6월에 대구 경북 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이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시도지사가 의견을 서로 잠정적으로 교환한 것이 특별자치시를 써도 괜찮겠다 네. 뭐 이런 그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정 계층이 가지는 기능과 관련해서 지방 행정 체제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네. 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죠. 네. 뭐. 네. 자, 우리는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 여건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진행이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국회 분위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건은 괜찮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후보 시절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이런 말씀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바로 초강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지는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대표 이낙연 대표도 주목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힘을 보태겠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야당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구 경북 통합 문제를 적극 성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부와 청와대 또 그 의회가 지지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뭐 환경은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광주를 다녀왔는데 광주시장께서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을 앞서가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원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가야지 따라올 테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안하고 또 점검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은 네. 사실입니다. 분위기는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행정통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상당 부분 이 통합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의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대구 경북이란 광역을 넘어서는 이제 초광역 단위를 만드는 것인데요. 거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재량권입니다. 네. 우리가 자치분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더 충분한 자원이죠. 현재 대구 경북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들을 중앙정부가 양보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이제 특별법이 갖춰야 될 조건은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쟁점 사항도 짚어봤는데 위원장으로서 공론화 위원장으로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시도민에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로 듣고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20년에 어떤 시대 정신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제안은 시도지사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도민입니다. 시도민의 상상력과 시도민의 판단으로 이 문제를 진전시켜 나가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민 한 분 한 분이 그 510만 명의 시도민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시장과 도지사가 되었다라는 기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 우리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통합공항 문제에도 역시 공론화 민주주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통합도 공론 민주주의의 힘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김태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 공동위원장 모시고 좀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마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펼쳤고 저금리 속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급상승했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지 또 주요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창영 DGB 경영연구소 부장 모시고 새해 경제 전망과 자산 관리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작년 경제를 거의 초토화시켰는데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였고요.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올해는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상승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이제 OECD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마이너스 기록의 큰 폭의 마이너스 기록할 것을 각국의 어떤 이런 양적 완화 이러한 현상으로 완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1.9%,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3%, 일본은 마이너스 5.3%, EU는 마이너스 8.3%의 이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올해는 그 지난해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2%인 것에 비해서 올해는 플러스 4.2%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다소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국에서 이미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에 어느 정도가 된다면 하반기에 이제 큰 폭의 기저 효과로 인한 이제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 경제에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는 이제 다시 이전의 성장률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의 어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러한 세계 경제에 어떠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올해도 주요 경제에 있어서 주요 핵심 변수는 코로나가 될 것이라고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네. 국내 경제가 1997년 IMF 그다음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네.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경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국내 경제도 당연히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국가 간의 이제 교역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큰 폭의 이제 그래도 이제 K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올해는 이제 그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장이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3.3%, KDI는 3.1%의 어떤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 못하고 2분기 돼서야 이제 최소 국민들에게 일부 이제 백신이 투약될 경우에 상저 하고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관련해 가지고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큰 폭의 이제 수출 이 부분이 상반기에 어려운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 부분에서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매출 감소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용자라든지 임시직,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미쳤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조업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소비 부분에서도 다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력 현상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가계부채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 소비 회복세에 영향을 다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경제 회복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신, 네네. 코로나19 상황이군요. 네네네. 네. 올해 대구 경북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주력 산업들 현황, 업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지역 경제 성장률은 결국에는 국내 경제 성장률과 이제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 성장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 성장률은 2% 정도 대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가 개선될 것을 가정했을 때에 이제 지역 경제 성장률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국내에서도 지역 경제 성장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전자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제약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크게 있습니다. 지난해 각 국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저금리가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이 추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고금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 간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러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제 소비를 유지한다든지 어떤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할 경우에 저금리 정책은 이제 다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국의 양적 완화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무제한 이제 양적 완화, 그다음에 EU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에서는 브렉시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결은 되었지만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학적 요인들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면은 이러한 이제 저금리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지난해에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정책의 이제 재정 적자가 한 18.7%, 중국에서 한 15%, 유로에서는 한 10.1% 재정의 적자가 이제 가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재정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해와 같은 과감한 정책은 못 펼치더라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제 일정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에 그다음에 어떤 특정 국가만이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전반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유지하면서 그런 정책을 공동으로 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영향을 받는 게 유가 환율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가와 환율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이제 환율이 최고 1,285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둘러 각국 간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어떤 그런 완화 움직임 때문에 그 현재 그 환율이 한 1,090원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경기 회복을 이제 강화할 경우에 달러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달러와 지속은 그 하락의 지속은 원화의 가치 상승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출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추가로 더 겪을 네. 수 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하반기에는 약 1,000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경기 전망들이 그 다소 양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향후에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다시 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다시 더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 부분에서도 이 코로나 이 19 백신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이제 다소 완화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좀 상승 기대감이 있고 미 원유 재고 이제 감소라든지 이제 오펙 플러스의 어떤 감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가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변종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 그 영향을 미치거나 지정학적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유가가 그 상승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 즉 WTI 기준으로 40달러 중반대 약 45달러에서 한 48달러 선 정도에서 그 유가가 결정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은 예측을 해봤으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저금리 상황이 있어서 유동성은 커지고 있어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시장 부동산 할 것 없이 재테크를 통한 주식 자산 증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네.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하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주거용 아파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트 부분에서 조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아파트를 구매한다, 집을 구매한다라는 것은 이제 1, 2년을 보고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5년, 10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정이 크게 이제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무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항상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30년대에 되면 세계 경제 7위국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GDP도 이제 증가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 새로운 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보유세라든지 이제 그 은행 이자라든지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향후 5년 뒤에 그런 부동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5년 뒤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5년 뒤에 이 가격, 이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해 아파트 살 사람들은 저는 그 주거 안정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파트든 집이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단
일반 이제 부동산도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원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원룸은 삶의 편의성은 있지만 그 투자에서의 어떤 수익률 이런 부분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파트를 가능하면 사시기를 권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주식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 경제가 최악인데 네. 주가가 오르는 원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주가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최고 1566까지 이제 갔다가 12월 말 기준으로 한 2800선을 이제 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벗어났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증시의 상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제 통화 정책, 그다음에 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동학개미라는 이제 신조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그 총 개인 투자자가 65조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2019년에 18조 정도를 매수를 했는 거 보면 큰 폭의 이제 성장을 이제 기록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이제 실물 경제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실물 경기가 큰 폭의 어떤 하락 이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성장률도 상승은 하겠지만 성장 추세가 이제 하락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최근 9개월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 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이제 미동산 장세가 얼마나 갈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들은 네. 사실입니다. 단 이제 그 주요 증권사들에서 최소한 이제 3,000에서 3,3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라든지 부동산 규제라든지 저금리가 유지가 될 경우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다 몰려가지고 네네. 주식시장에 과열된 양상, 쏠림 현상이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말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양상들이 네. 버블이 터지게 되면 네네네.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짧게 말씀 좀 주십시오. 내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조금 더 가감한 정책, 가감한 어떤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연세가 되신 이제 분들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금을 꼭 보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이제 그 투자 전략이라든지 자산 배분 전략을 조금 달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복할 여력이 있으니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도 네, 그렇습니다. 괜찮지만 네네. 나이 드신 연금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주식할 때는 네네. 정말 안정적인 분야를 갖고 가야 된다. 네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일반 투자자들에게 올해 주목할 만한 섹터나 산업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 보시면은 사실은 섹터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짐작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대규모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신규 상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지난해 마찬가지로 이제 팬데믹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이제 언택트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기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반도체가 최호황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호황을 이렇게 누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의 이제 전기 자동차 그와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의 어떤 제약 분야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큰 섹터로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고 국민연금에서 이제 ESG 그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이 개념을 가진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하겠다. 참 50% 이상의 자산을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새해 경제 전망과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창영 DGB 경영연구소 부장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경제와 교육 관련 제도 등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내용들 김은혜 기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새해는 또 경제 관련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다 그러죠? 예, 그 그렇습니다. 중에서 부동산, 세금, 금융 분야 먼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주택자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 그리고 부자 증세 이게 좀 목적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한 7번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발표가 됐지만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 보유 단계부터 매도 단계까지 전 단계에 세금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구도 이제 전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됐기 때문에 체감되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일단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종합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됩니다. 일반 세율의 경우 이 과세 구간에 따라서 현재 0.5에서 2.7%에서요. 네. 0.6%에서 3%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나 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요. 현재 0.6에서 3.2%에서 이 2배씩 대폭 인상이 네.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단기 거래나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달부터 인상이 되는데요. 네. 1년 미만의 이제 단기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이걸 매도할 경우에요. 네. 양도세율이 70%로 현재보다 30% 오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이걸 이제 지금은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제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과세도 좀 높아지거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의 30%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팔 때요.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이제 해당이 되고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현재는 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가 다 팔고 한 주택만 남겼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려면 이 다른 주택을 다 팔고 이 주택을 보유하기 시작한 날부터로 계산이 되게 네. 되고요. 그리고 이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이제 그 1세대 1주택자가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는데요. 현재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10년 이상 이제 보유를 하면 네. 연 8%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달부터는 이제 기존 연 8% 공제를 보유 기간에다가 이 거주 기간을 나눠서 네.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소득이 10억이 넘는 고소득자 세율도 오르게 되는데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서 올해 지난해까지는 과세 표준 5억 원 초과 시 최고 42%였지만 네. 이제 요거 신설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최고 세율이 45%까지 높아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가능한 철저하게 과세를 하겠다는 네.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 보이는데 또 반면 실제 수요자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좀 해줘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뭐 특별 공급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기준 소득 기준은 되게 낮고요. 네. 대신 요즘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은 이거가 이제 진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지난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일단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 과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데 민영주택 신혼 특공 소득 기준이요. 올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네. 120% 그리고 맞벌이는 130%였는데 내년부터는 2인 가구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 140% 네. 이하 그리고 맞벌이는 160% 이하로 이제 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2인 가구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는 613만 원 정도가 되고 네. 맞벌이는 한 701만 원 정도 이하 소득으로 이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신혼 특공이나 그 공공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도요. 좀 현재보다 완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해서 그 6월부터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전월세 신고제는 그 임대사업자뿐만이 아니고 그 일반 임대인의 뭐 전월세 거래도 지금 주택 거래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네.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같이 이 주택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세금 거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도 좀 바뀌는 게 있죠. 네, 복지 고용 부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244만 원이면서요.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한국형 실업 부조, 뭐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이 네. 됩니다. 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월 50만 원의 구직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보험 설계사나 택배 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지금 산재 적용을 받고 있는데 7월부터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가 되고요. 네. 또 이 파견이나 용역 업체 종사자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요. 현재는 그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줬는데 이걸 70% 이하로 확대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애인 기초급여액도 이제 이달부터는 전체 장애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요. 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운데서 이 가구에 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보다 한 15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하는 건 참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재정이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자, 그럼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 우리 보험은 사실은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네. 올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 의료 보험이라는 게 출시가 된다는데 이게 참 이슈가 되고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의 큰 구조는요. 그 급여와 비급여로 보장을 분리를 하고 이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을 하는 네. 겁니다. 이 실손 보험이요. 우리나라 국민 3,800만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데 네. 사실은 그 일부 이용자들이 뭐 과다 의료를 그렇죠. 과다 네. 이용하면서 사실은 높은 손해율이 있었고 또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문제도 그것 때문에요? 있었고요. 예, 그리고 네. 가입자들 간의 네. 형평성도 없고 해서 사실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도수 치료나 이제 주사 같은 이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탔다면은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를 안 했거나 뭐 적게 탔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쇼핑을 막고 뭐 보험료를 올리는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겠다 네. 이런 취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월부터는요 맹견 소유자들의 배상 책임 보험도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네. 그다음 교육을 한번 넘어가 보죠. 올해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무상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는 초, 중, 고교 전체 학년이 네. 이제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1인당 연간 한 160만 원 정도의 학비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상 급식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대구, 경북도 올해는 고등학교도 전 학년이 무상 급식이 됩니다. 네. 대구는 당초에 2019년에 고3, 그리고 지난해에 고2, 그리고 올해는
고1 중에 저소득층 학생들 한 6,800여 명이 대상이었는데요. 이 대구시와 조기 시행에 합의를 해서 이제 22,200여 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은 전체 학교 학생 25만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고요. 경북도 교육청도 그 도교육청이랑 도가 합의를 해서 네. 1학년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하기로 해서 도내에도 한 26만 800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올해 무상급식이 무상의 키워드라고는 하지만 우린 좀 늦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정부가 추진해온 경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개혁안이 시행이 안은 이미 확정이 됐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힘이 좀 커졌었는데 그 힘이 과대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세 개 체제로 분리가 되는 네. 건데요. 이 자치경찰은 뭐 이 여성, 아동, 학교폭력 그리고 뭐 가정폭력, 그 민생치안 같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같은 이 민생치안에 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치경찰은 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는 국가경찰이 그리고 시도교육감 그리고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서 이 시도지사가 7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치경찰제에 맞춰서 앞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이 지방이라는 단어는 빠지게 될 네. 거라고 합니다. 네. 뭐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에 맞춰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있긴 하지만요. 네. 일단 경찰들이 국가직 신분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런 그 지휘 감독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업무의 혼선이 조금 초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 뭐 시도의회 그리고 교육감 등이 그 위원으로 추천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지명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이 좀 그렇겠네요. 우려가 된다. 네. 그런 거를 확보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 17개 시도에서 1월 1일부터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모든 시도가 이제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시범 운영을 했던 제주 빼고는 지금 당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네. 많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좀 이해도가 낮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안착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방향이 맞다면 초기 시행 과정에는 어떤 제도든지 좀 혼선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것 우리 앞에 살펴본 내용들 이외에 실생활 안전에 살펴봐야 되는 또 중요한 변화들이 좀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대구 행복페이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그 대구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이 선불카드 형태인데 효과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3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1조 원, 한 3배 이상 확대를 한다고 네. 하니까요. 많이 써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네. 노력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 이 수돗물, 수질에 관해서 좀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데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 검사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또 취업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요. 그 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1인당 최대 6번까지 그 한 번에 5만 원씩의 면접 수당을 주고 네. 또 그 최대 12개월 동안 월 10만 원의 이 근속 장려 수당을 주는 제도도 네. 있다고 합니다. 한 4천 명 정도 대상이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 안전 규제가 강화가 되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지난해에는 일반 도로의 2배였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3배로 늘어나게 네. 됩니다. 그리고 도시부 일반 도로와 주택가 이면 도로 제한 속도가 50, 30km 이하로 이제 됐는데요. 요거는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기획재정부 정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련한 것들은 이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제도들, 속도 제한,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 과태료 상승 같은 걸 보면 올해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올해 새해 달라지는 제도 김은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엄청난 성공도 처절하게 힘든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니 자만하지도 낙담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이슬람 수피 교도들의 기록에서 혹은 유대인의 전설이나 설화에도 쓰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경 등 여러 곳에 등장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동양의 군주가 영원 불멸의 명구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 하였는데 현자들이 건넨 말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을 부적에 쓰는 명구로 사용하든 철학이나 위로의 언어로 사용하든 시대를 넘으며 지금까지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을 보면 이 말에는 그만큼의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분열된 양상은 더 심화되고 있고 경제도 희망 섞인 불안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너무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